안녕하세요.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의 여러분. 매일 아침 챙겨 먹는 약, 혈압약이든 당뇨약이든 고지혈증약이든 정말로 우리 몸을 치료하고 있을까요? 약을 꾸준히 먹는데도 몸이 점점 더 피곤해지고 혈관이 약해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는 진실이 있습니다. 약은 병을 낫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합병증을 잠시 미루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혈관을 젊게 만들고 심장과 몸 전체를 다시 활력 있게 바꾸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한 식습관 하나, 생활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이야기는 의학적으로 검증된 내용이며 수많은 환자들의 실제 회복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방법입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병원도 말하지 않는 진짜 건강의 비밀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볼까요? 만성질환 치료에서 가장 흔한 착각은 약을 복용하면 병이 낫는다는 믿음이다. 고혈압 약을 예로 들면 약은 팔에서 재는 혈압 수치를 낮춰 당장의 뇌출혈이나 대동맥 박리 같은 치명적 합병증 위험을 줄여준다. 그러나 그 수치는 단지 압력 지표일 뿐 말초 모세혈관까지 피를 잘 흐르게 하는 토대인 혈관 내피 기능, 탄력, 염증 상태, 죽상경화성 플라크의 성숙도 같은 근본 요소를 자동으로 복구하지는 않는다. 쉽게 말해 약은 소방호스의 밸브를 조정해 물줄기 압력을 낮춘 것이지 오래된 녹슨 배관을 교체한 것이 아니다. 당뇨병에서도 구조는 비슷하다. 혈당을 낮추는 약은 췌장에서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시키거나 간의 포도당 생산을 줄이거나 소변으로 당을 더 배출하게 만들어 수치를 떨어뜨린다. 그러나 근육과 지방 조직의 인슐린 저항성, 즉 세포가 연료를 받아들이는 능력의 장애가 풀리지 않으면 세포는 여전히 산소와 영양을 비효율적으로 쓰고 그 결과 미세혈관은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합병증의 시계는 느려질 뿐 멈추지 않는다. 고지혈증 치료도 마찬가지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약으로 내려가도 장과 간에서의 지질 운반 경로가 바뀌지 않고 식습관이 그대로라면 혈관벽에 가해지는 염증성 자극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 약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약은 비상 브레이크이자 폭주를 늦추는 감속기일 뿐이란 뜻이다. 위기 단계의 환자에게 약은 분명히 필요하고 의사는 합병증을 막기 위해 책임 있게 처방한다. 다만 그 약을 들고 치료가 끝났다고 선언하는 순간 환자는 가장 중요한 과제를 빠뜨린다. 그 과제는 병의 근원을 바꾸는 것이다. 수치가 안정됐다는 이유로 생활을 예전처럼 유지하면 겉으로 보이는 그래프는 반듯해도 보이지 않는 현장은 정체된다. 혈관의 탄력이 회복되지 않고 말초 조직의 산소 공급이 개선되지 않으며 세포 수준의 에너지 대사 유연성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그래서 수치가 정상 범위에 들어와도 조금만 스트레스가 겹치면 흉부 압박감, 어지러움, 피로 같은 신호가 다시 고개를 든다. 약이 하는 일과 약이 하지 못하는 일을 구분하는 태도가 출발점이다. 약은 수치를 조절하고 위험을 줄이며 시간을 벌어준다. 그 시간이야말로 혈관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사의 병리적 설정을 환자의 설정으로 되돌리고 합병증의 토대를 걷어내기 위해 써야 할 자원이다. 이 관점을 놓치면 치료는 영영 추격전이 되고 처방은 늘어나는데 몸은 더 쉽게 지친다. 반대로 이 관점을 붙들면 환자는 약을 복용하더라도 그것을 종착역이 아니라 환승역으로 대하며 스스로의 개입이 시작되어야 할 시점을 정확히 안다. 치료를 약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로 이해하는 순간 환자는 매일의 선택이 혈압계나 혈당계의 숫자만이 아니라 혈관의 질, 미세순환의 활력, 세포 호흡의 효율을 바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면 약을 먹으니 괜찮다는 안도감 대신 약이 시간을 벌어주는 동안 시스템을 바꾸겠다는 계획이 자리 잡는다. 이것이 만성질환에서 약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이며 이후 단계에서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이 토대 위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우리의 몸은 스스로 회복하려는 시스템을 지니고 있지만 현대의 생활 방식은 그 능력을 서서히 마비시킨다. 아침부터 밤까지 앉아서 일하고 엘리베이터와 자동차에 의존하며 급하게 한 끼를 때우기 위해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음식을 선택하는 일이 반복된다. 이런 생활이 쌓이면 혈관은 점점 딱딱해지고 피는 진흙처럼 끈적해지며
세포는 산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한 채 살아간다. 예를 들어 고지혈증 환자 중 한 명은 단 며칠간의 폭식으로 중성지방 수치가 5,000을 넘었다. 그 사람의 혈액을 뽑으면 피가 하얗게 탁해 보일 정도로 지방이 떠다녔다. 이처럼 혈액이 지방으로 뒤덮이면 혈류 속도는 느려지고 산소 전달은 줄어들며 결국 세포의 미세순환이 막히기 시작한다. 하지만 많은 이들은 여전히 병원에서 받은 약 한 알로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 믿는다. 진짜 문제는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변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하루 3번의 식사 중 단 한 끼라도 자극적이고 기름진 음식이 들어오면 간은 그 지방을 처리하기 위해 과로하게 되고 남은 지방은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흩어진다. 그 지방들이 모세혈관 벽에 달라붙어 플라크를 만들고 혈관 내피를 손상시키며 시간이 지나면 심장과 뇌로 가는 혈류가 좁아진다. 고혈압은 단순히 피 압력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피가 통과하는 길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더 세게 밀어야 하는 상태라는 신호다. 결국 그 원인은 혈관의 노화, 즉 생활의 노화다. 몸속의 혈관은 건물의 배관과 같다. 우리가 지방과 설탕이 많은 음식을 반복해서 먹으면 배관 안쪽에 기름 찌꺼기가 쌓이고 물이 제대로 흐르지 않는다. 그러면 펌프는 더 세게 작동해야 하고 그 결과 압력은 높아지고 막관은 갈라지거나 터질 위험에 놓인다. 이때 약은 압력을 잠시 낮춰줄 뿐 막힌 배관을 청소하지는 못한다. 결국 해결책은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속에 있다. 육류의 과다 섭취, 튀김과 인스턴트 음식, 탄산음료와 단음료, 이 모든 것이 피를 탁하게 만든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통곡물, 물, 그리고 적당한 운동이 혈관을 다시 열고 피를 맑게 하며 세포의 호흡을 되살린다. 한 달, 2달의 꾸준한 변화가 쌓이면 혈관의 탄성이 돌아오고 피가 다시 부드럽게 흐르기 시작한다. 약으로 시간을 벌었다면 그 시간 안에 반드시 생활을 바꿔야 한다. 고혈압도 당뇨도 고지혈증도 결국 생활병이다. 병의 이름은 다르지만 뿌리는 하나다. 먹는 것, 움직이는 것, 쉬는 것. 이것이 바뀌지 않으면 어떤 약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진정한 치료는 병원 밖에서 시작된다. 식탁에서, 출근길에서, 그리고 우리가 몸을 대하는 태도에서. 콜레스테롤과 지방은 오랫동안 오해받아왔다. 사람들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고 하면 곧바로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약을 통해 그 수치를 낮추면 건강이 회복된다고 믿는다. 그러나 실제로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만드는 필수 물질이다. 문제는 그것이 많거나 적어서가 아니라 어떤 형태로, 어떤 환경 속에서 존재하느냐이다. 병원에서 흔히 처방하는 스타틴 계열의 약물은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합성하는 효소를 억제해 혈중 수치를 낮춘다. 수치만 보면 약은 분명히 효과적이다. 하지만 식습관이 바뀌지 않은 채로 약을 복용하면 몸 안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음식으로 계속 나쁜 지방이 들어오는데 간은 억지로 콜레스테롤 생성을 멈추고 있으니 대사균형이 깨진다. 세포는 새로운 막을 만들거나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요한 재료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그 결과 면역 반응이 약해지거나 호르몬 균형이 흔들리기도 한다. 즉, 수치는 정상으로 보이지만 몸은 더 약해지는 역설적인 상태가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약만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하는 것은 임시 방편에 불과하다. 콜레스테롤의 진짜 문제는 수치가 아니라 환경이다. 혈관벽이 염증에 시달리고 산화된 지방이 들러붙는 환경에선 아무리 수치를 낮춰도 플라크가 다시 생긴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트랜스지방, 가공육, 인스턴트 식품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LDL이라 불리는 나쁜 콜레스테롤은 점점 더 끈적해지고 산화되며 혈관벽에 달라붙는다. 반대로 신선한 채소, 통곡물, 견과류,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리고 혈관의 청소부 역할을 한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수치를 약으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어 몸이 스스로 조절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약은 일시적으로 폭주하는 혈류를 진정시키지만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 효과는 오래가지 못한다. 많은 환자들이 혈액 검사에서 수치가 좋아지면 치료가 끝났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위험을 미뤄둔 상태일 뿐이다. 혈관의 안쪽 벽이 여전히 염증으로 덮여 있다면 약을 끊는 순간 수치는 다시 치솟는다.
반대로 식습관을 개선해 지방의 질을 바꾸고 운동으로 혈류를 원활하게 하면 약을 줄여도 수치는 안정적으로 유지된다. 몸은 스스로 조절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능력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다. 좋은 지방을 섭취하고 나쁜 지방을 피하며 탄수화물의 질을 가려 먹는 것만으로도 몸은 서서히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수치보다 중요한 것은 혈관의 건강,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흐름의 질이다. 진정한 치료는 약의 병이 아니라 식탁에서 그리고 우리가 매일 내리는 선택 속에서 완성된다. 탄수화물과 지방, 이 두 가지는 인간의 에너지를 담당하는 핵심 연료다. 그러나 어떤 형태로 섭취하느냐에 따라 그 연료는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병을 키우기도 한다. 많은 사람들이 탄수화물을 단순히 살찌는 원인으로만 여긴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원래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문제는 그것이 지나치게 정제되고 빠르게 흡수되는 형태로 변했을 때 시작된다. 우리가 흔히 먹는 흰쌀밥, 흰빵, 설탕, 과자, 단 음료 속의 단순 탄수화물은 섭취하자마자 혈당을 급격히 올린다. 혈당이 급상승하면 췌장은 이를 조절하기 위해 인슐린을 과도하게 분비한다. 인슐린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당분을 세포 속으로 밀어넣고 남는 당은 간에서 글리코겐으로 저장되다가 한계를 넘으면 결국 지방으로 바뀌어 온몸에 쌓인다. 복부지방, 내장지방, 간지방이 바로 그렇게 만들어진다. 반면 통곡물, 현미, 귀리, 채소, 콩류처럼 껍질이 남아있고 섬유질이 풍부한 복합탄수화물은 소화와 흡수가 느리다. 당이 천천히 혈액으로 들어가므로 인슐린 분비가 완만하고 에너지가 일정하게 공급된다. 그래서 혈당이 갑자기 오르내리는 불안정한 상태를 막아준다. 그러나 현대의 식탁에는 복합탄수화물보다 단순 탄수화물이 훨씬 많다. 특히 액상과당, 즉 콘시럽은 가장 교묘한 형태의 당이다. 옥수수 전분에서 당분만 추출한 이 물질은 단맛이 강하고 값이 싸기 때문에 거의 모든 가공식품과 음료에 들어있다. 커피 믹스, 탄산음료, 에너지 드링크, 과일 주스라 불리는 병 음료까지도 예외가 아니다. 사람들은 목이 말라 물처럼 마시지만 사실상 혈당 폭탄을 마시는 것이다. 이렇게 빠른 당은 혈당 피크를 높이고 인슐린의 분비를 반복적으로 자극하며 결국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악화시킨다. 세포가 당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피 속에 당이 남고 그 당은 지방으로 전환된다. 그리고 혈중 지방이 높아지면 혈관은 끈적해지고 염증이 일어나며 결과적으로 고지혈증과 당뇨, 비만이 서로 얽힌 악순환이 시작된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기름을 줄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문제는 기름보다 설탕이다. 단순 탄수화물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지방 제조 공장이다. 단 한 컵의 단 음료가 하루 종일 유지되는 혈당 불균형을 만들고 세포의 피로를 쌓게 한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끊는 것이 아니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 통곡물로 만든 밥, 거칠게 빠진 보리, 식이섬유가 많은 채소와 콩류는 좋은 탄수화물이다. 이런 음식은 천천히 소화되어 세포가 여유있게 에너지를 흡수하게 만든다. 반대로 가공된 탄수화물, 흰빵, 설탕, 떡, 과자, 라면, 그리고 액상과당이 들어간 모든 음료는 혈당을 들썩이게 하고 지방을 늘린다. 우리가 탄수화물을 현명하게 고르기 시작하면 혈당은 잔잔해지고 인슐린의 분비는 안정되며 지방의 축적은 자연히 줄어든다. 결국 당을 통제하는 일은 단식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무엇을 얼마나 먹느냐보다 어떤 형태로 먹느냐가 대사를 결정한다. 좋은 탄수화물은 몸을 움직이게 하지만 나쁜 탄수화물은 혈관을 막고 마음까지 무겁게 만든다. 우리의 하루는 그 둘 중 어느 쪽에 의존하느냐로 달라진다. 단백질은 근육을 만들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필수 영양소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단백질이 많을수록 건강하다고 믿으며 몸을 키우기 위해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거나 고기 위주의 식단을 고집한다. 하지만 단백질은 지나치면 독이 된다. 특히 인공적인 단백질 보충제나 동물성 단백질의 과도한 섭취는 간과 신장에 부담을 주고 체내에서 암모니아와 요소 같은 노폐물을 과다하게 만든다. 이런 노폐물은 혈액 속을 떠돌며 해독기관에 무리를 주고 결국 피로와 염증, 대사장애를 일으킨다. 근육이 많은 사람이 당뇨에 강하다는 말은 절반만 진실이다. 근육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낮아지는 것은 맞지만 그 전제는 자연스러운 대사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근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단백질 쉐이크로 억지로 만든 근육은 대사 효율이 떨어지고 간과 신장이 노폐물을 처리하느라 과부하가 걸린다. 단백질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은 식물에서 비롯된 자연 단백질이다. 현미, 콩, 두부, 통곡물, 채소 등에도 충분한 단백질이 들어있다. 이런 단백질은 섬유질과 함께 들어오기 때문에 흡수가 완만하고 혈당과 콜레스테롤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하루에 달걀 1개, 닭가슴살 한 토막 정도면 충분하며 쉐이크로 보충할 필요는 없다. 단백질은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문제는 극단적인 식단 조절, 특히 요즘 유행하는 저탄고지식이다. 탄수화물을 거의 끊고 지방을 많이 섭취하는 방식은 단기간에 체중을 줄일 수 있다. 몸은 포도당 대신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쓰게 되고 이 과정에서 케톤체가 생긴다. 케톤이 쌓이면 몸은 일시적으로 에너지를 빠르게 소모하지만 동시에 어지럼증, 구역감, 두통 같은 케토플루 증상을 일으킨다. 인체는 본래 포도당을 기본 연료로 사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방만으로 에너지를 공급하는 방식은 생리적으로 불안정하다. 간은 끊임없이 지방을 분해하느라 피로해지고 신장은 케톤을 걸러내기 위해 과도하게 일한다. 단기간의 체중 감소는 가능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호르몬 불균형과 면역 저하, 대사 장애를 불러온다. 저탄고지식이 건강해 보이는 이유는 단순하다. 탄수화물을 끊으니 체내 수분이 빠지고 체중이 급격히 줄어드는 착시가 생긴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피로가 쌓이고 집중력이 떨어지며 몸은 에너지를 유지하기 위해 근육을 태운다. 지방은 연료가 아니라 보조 에너지다. 그것을 주 에너지로 바꾸면 대사 시스템이 왜곡된다. 진짜 다이어트는 체중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대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다. 복합 탄수화물과 식물성 단백질, 좋은 지방을 조화롭게 섭취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체중을 조절한다. 굶거나 한쪽 영양소에 치우치는 식단은 일시적인 변화는 줄 수 있어도 생리적 균형을 깨뜨린다. 우리의 목표는 살을 빼는 것이 아니라 세포가 정상적으로 숨쉬고 에너지를 순환시키는 몸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단의 균형이 필요하다. 단백질은 보충이 아니라 조화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힘을 발휘한다. 지방은 오랫동안 건강의 적으로 취급되어 왔지만 진실은 훨씬 더 정교하다. 지방은 단순히 피해야 할 물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하고 호르몬을 조절하며 에너지를 저장하는 필수 성분이다. 문제는 어떤 지방을 섭취하느냐에 있다. 상온에서 굳는 포화지방과 인공적으로 변형된 트랜스지방은 혈관의 적이다. 이들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염증을 일으키며 때 세포의 수용체를 무디게 한다. 반면 불포화지방, 특히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염증을 가라앉힌다. 좋은 지방과 나쁜 지방의 차이는 그들이 혈관에서 어떤 일을 하느냐로 구분된다. 나쁜 지방은 혈관 벽에 들러붙어 플라크를 만들고 좋은 지방은 그 플라크를 제거하며 흐름을 부드럽게 한다. 불행히도 현대인의 식탁에는 나쁜 지방이 압도적으로 많다. 마가린, 쇼트닝, 튀김류, 가공과자, 인스턴트 식품에는 대부분 트랜스 지방이 숨어 있다. 이런 지방은 값이 싸고 맛을 진하게 하며 보관 기간을 늘리기 때문에 산업적으로는 유용하지만 몸에는 독이다. 트랜스 지방은 세포막을 딱딱하게 만들어 산소와 영양의 통로를 막고 결국 혈관의 탄력을 잃게 만든다. 여기에 오메가6 지방이 과도하게 많은 식물성 기름이 더해지면 염증 반응은 더욱 심해진다. 오메가6은 본래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이지만 균형이 문제다. 오메가3과 6의 비율이 맞지 않으면 면역계가 과민해지고 만성 염증이 지속된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대부분의 육류는 곡물을 먹고 자란 공장식 가축에서 나오기 때문에 오메가6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고기의 지방은 맛은 좋지만 염증을 키운다. 반대로 목초를 먹고 자란 방목소나 돼지의 지방에는 오메가3이 풍부해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이런 고기를 찾기란 쉽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지방이 적은 부위, 예를 들어 돼지 앞다리살이나 뒷다리살, 지방이 적은 소고기 부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고기의 등급이 높을수록 마블링이 많고 지방이 많은데 그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입에는 부드럽지만 혈관에는 부담이다. 지방을 섭취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은 어디서 왔는가다. 자연 그대로의 식물성 불포화 지방, 특히 들깨, 아마씨, 호두, 잣, 아보카도,
그리고 들기름이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 같은 지방은 혈관의 탄력을 되살린다. 들기름은 짜낸 지 한 달 안에 섭취해야 산화되지 않으며 통들깨를 밥에 섞어 먹으면 오메가3을 가장 자연스럽게 흡수할 수 있다. 이런 지방들은 세포막의 유동성을 높여 산소와 영양분이 원활히 들어오게 돕는다. 반대로 식용유를 반복 가열한 튀김, 포화지방이 많은 버터, 공장에서 만들어진 마가린은 혈관을 무겁게 하고 세포를 질식시킨다. 지방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그것이 생명을 살리는 지방인지 혈관을 막는 지방인지를 구분해야 한다. 좋은 지방은 약보다 강력한 혈관 치료제다. 그것은 숫자를 낮추는 것이 아니라 피의 흐름을 바꾸고 세포의 언어를 되살린다. 우리가 매일 먹는 지방의 질이 바로 내일의 혈관 상태를 결정한다. 운동은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몸 전체의 생리 시스템을 다시 작동시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많은 사람들은 운동을 열량 소모의 관점에서만 본다. 밥 한 공기의 열량을 태우기 위해 몇 분을 뛰어야 하는지 계산하며 그 수치가 너무 크면 결국 포기한다. 그러나 운동의 진짜 목적은 칼로리를 태우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깨우는 것이다. 운동을 하면 심장이 강하게 수축하고 혈액이 세포 구석구석까지 도달한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은 씻겨나가고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공급된다. 마치 막혀있던 하천이 다시 흐르는 것처럼 몸은 점점 따뜻해지고 대사가 활발해진다. 규칙적인 운동은 항산화 작용을 높여 세포의 노화를 늦추고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며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자연스럽게 조절한다. 즉, 운동은 약이 닿지 못하는 곳까지 약처럼 작용한다. 식습관이 혈관의 재료를 바꾼다면 운동은 그 혈관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동력이다. 하지만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을 먹느냐이다. 아무리 운동을 해도 매일 가공식품과 단 음료, 인스턴트 식사를 반복하면 그 노력은 금세 사라진다. 바른 식사는 운동의 효과를 완성시킨다. 가능하다면 외식을 줄이고 집에서 직접 만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외식은 대체로 설탕과 나트륨, 포화지방이 많기 때문이다. 현미밥이나 통곡물밥을 기본으로 하고 초록색 채소를 충분히 곁들여야 한다. 한 끼에 6장 이상 되는 채소를 섭취하면 섬유질이 혈당 상승을 완화하고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한다. 채소는 익히거나 데쳐도 좋지만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을 살짝 두른 생채 형태로 먹으면 영양소의 손실이 적다. 단백질은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 지방이 적은 닭가슴살이나 생선, 콩류가 이상적이다. 가끔은 소량의 좋은 육류를 섭취해도 괜찮지만 삼겹살처럼 지방이 많은 부위보다는 살코기를 선택하는 편이 낫다.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도시락을 준비해 회사에서 먹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런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혈당과 혈압이 안정되고 약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몸은 정직하다. 우리가 무엇을 넣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반응한다. 음식을 바꾸고 운동을 더하면 몸은 스스로 회복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피는 맑아지고 피부는 투명해지며 머리의 안개가 걷히듯 정신이 맑아진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어나는 경험이 바로 진짜 치유다. 결국 건강은 거창한 비법이 아니라 매일의 반복에서 만들어진다. 식탁과 운동화, 이 두 가지가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는 가장 단순하고 확실한 약이다. 심장은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정직한 기관이다.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뛰며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피와 산소를 공급한다. 그러나 그 심장이 멈추는 일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는 사람의 대부분은 단순한 통증이 아니라 심근경색, 즉 심장혈관이 막혀 피가 흐르지 못하는 상태에 빠진 것이다. 이 병은 단 몇 분 사이에 생사를 갈라놓는다. 뇌로 가는 혈류가 멈추면 1분이 지나기 시작하면서부터 손상이 시작되고 분마다 생존 확률은 떨어진다. 병원에 도착하기까지의 시간, 그것이 바로 생명선이다. 그래서 심근경색의 골든타임은 2시간이 아니라 1시간이다. 그 1시간 안에 119에 연락하고 환자가 적절한 응급실로 이송되어 시술이 준비되어야 한다. 그 이후에는 심장 근육이 괴사하며 심장이 다시 뛰더라도 기능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신호를 모르고 지나친다는 데 있다. 심장은 미리 경고한다. 앞가슴이 짓눌리는 듯하거나 코끼리가 올라앉은 듯한 극심한 압박감, 턱이나 왼쪽 팔 안쪽으로 번지는 통증.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는 증상은 단순한 체한 것이 아니다. 많은 환자들이 명치가 아프거나 체기가 있다는 이유로 응급실에 늦게 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복부 통증 역시 심장 신호일 수 있다. 특히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이 있거나 가족 중 심장질환 병력이 있는 사람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심장은 복통으로 혹은 피로로 가장할 때가 많다. 이유 없이 숨이 차거나 기운이 빠지고 밤에 자주 깨며 다리가 붓는다면 이미 심장의 펌프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뜻이다. 심부전이 시작되면 다리부터 부어오르고 눌렀을 때 자국이 남는다. 이는 혈액이 원활히 순환하지 못하고 세포 밖으로 체액이 새어나온 결과다. 그때는 이미 병이 깊어진 상태다. 그렇기에 초기에 신호를 알아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심장이 보내는 미세한 SOS를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또 하나, 심정지가 발생했을 때 현장에서 목격한 사람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심폐소생술을 즉시 시작하면 생존 확률이 2배 이상 높아진다. 구급대가 도착하기까지 평균적으로 5분에서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의 압박이 생명을 잇는 달이다. 심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심폐소생술은 의사만이 하는 기술이 아니라 이웃이 서로를 살릴 수 있는 지식이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쯤은 배우고 익혀야 한다. 심근경색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은 결국 생활 속에 있다. 혈관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매일 조금이라도 움직이는 것이다. 의자에서 일어나 한 걸음 걷는 그 순간 혈관은 다시 열리고 심장은 기뻐한다. 점심 후 바로 앉지 말고 햇볕이 드는 옥상이나 거리로 나가라. 햇빛은 비타민 D를 만들어주고 그 비타민은 혈관의 탄성을 돕는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고 자동차 대신 두 다리를 써라. 걷는 일은 단순하지만 그것이 곧 심장을 위한 최고의 예방약이다. 결국 생명을 지키는 일은 특별한 치료가 아니라 평범한 습관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움직이는 그 한 걸음이 내일의 심장을 살린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함께하는 노년 건강 채널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한 변화를 함께 이어가세요. 우리의 몸은 나이를 먹어도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바꿉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혈관 회복 습관을 알려드릴 테니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